저는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습니다. 그냥 까맣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무언가가 누르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차갑고 매끄러운 것이 제 왼쪽 볼을 짓누릅니다. 처음에 저는 그게 사람 팔인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 팔이 아니라 플라스틱 마네킹 팔이었습니다. 제 오른쪽 갈비뼈에는 마네킹의 머리가 박혀 있습니다. 등 뒤에는 마네킹의 다리가 저를 가로질러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네킹 수십 개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 안에 끼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1~2m, 높이는 1m 정도입니다. 관보다 조금 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상자 안에서 나흘째 갇혀 있습니다. 저는 한정우입니다. 올해 40살. 그런 제가 특별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몸을 만진 적이 있던 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에서 아무 도구 없이 사람을 살린 적이 있던 손입니다. 이 손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네킹 상자 안에서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왜 떨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작은 상자에 갇혀서 생사를 오가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탈북민의 사례를 참고해서 재창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손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왜 마네킹 상자에 숨어 있게 됐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1970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높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평양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격입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저는 그 자격을 아버지 덕분에 가지고 태어난 셈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뭔가를 만지고 고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 아이는 시계공이 될 아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제가 미뤄두었던 제 정체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정은 주치의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의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는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존경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배급입니다. 의사는 굶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살던 시절까지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시험을 잘 봐도 고개만 끄덕이고 못 봐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식탁에 앉아서 저와 형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1992년 22살에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안아주지도 않았고 잘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봤거든요. 저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한정수. 형도 의사입니다. 저보다 3살 위인 형은 저보다 먼저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저보다 먼저 외과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졸업식 날 고개를 끄덕인 것도 사실은 형 졸업식 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2번째였을 뿐이에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형이 먼저 길을 닦아줬으니까 저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었으니까요. 졸업 후 저는 조선적 십자종합병원 외과에 배치받았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날 흰 가운을 처음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가운 매무새를 고치는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설레서 떨린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떨리는 거라고. 가운에서 새천 냄새가 났습니다. 풀 먹인 천이 목 뒤에 뻣뻣하게 닿는 그 감촉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손이 떨린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적십자 병원에서 저는 외과의로 10년을 보냈습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꼬박 10년입니다. 처음 3년은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선배 의사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구를 건네고 피를 닦고 실밥을 자르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의 손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메스를 잡는 각도, 봉합하는 속도, 실을 묶는 힘의 색이, 저는 그걸 눈으로 외웠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저도 직접 메스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혼자 한 수술은 맹장 수술이었습니다. 환자는 17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그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겁니다. 내 손으로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4년 차 때 잊을 수 없는 수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40살 남자 환자였습니다. 간이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배 외과의가 수술에 들어갔는데 1시간쯤 지나서 저를 불렀습니다. 한정우, 들어와. 혈관이 안 잡힌다. 저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선배가 비킨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간 뒤쪽에 터진 혈관이 보였습니다. 깊은 곳에 있어서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저는 손가락 2개를 넣어서 혈관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봉합했습니다. 실 하나하나를 묶을 때마다 피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묶었을 때 수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살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병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 손이 저 사람을 살렸다. 그 생각이 온몸에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하다고 해야 할까요? 뿌듯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나라는 사람이구나. 5년 차쯤 되니까 병원 안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봉합기계. 혈관을 봉합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저는 그 별명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자랑스러웠습니다. 북한 의사의 월급이 얼마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몇천 원 수준입니다. 돈은 없었지만 제 손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 하나로 저는 버텼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32살이 되었습니다. 적십자병원 외과에서 저는 이제 제법 이름이 있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병원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직통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한정우 동무, 내일 아침 8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출두하시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는 전화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정된 장소에 갔습니다. 건물 이름은 없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입구에 군인 2명이 서 있었고 그 군인들이 제 신분증을 확인한 뒤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안에는 저 말고도 의사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방 안으로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오늘부터 봉화진료소 소속입니다. 봉화진료소.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을 치료하는 곳이라는 것만 알 뿐 어디에 있는지,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궁금해하면 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서류 한 장을 돌렸습니다. 서약서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봉화진료소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적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우리 5명 모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하고 나서 등에 땀이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공포가 동시에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디로 출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요.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 없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내에게 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봉화진료소는 평양 외곽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지금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검문소를 3번 통과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번째 검문소를 지나면 도로 양옆에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이라기보다는 요새 같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저는 놀랐습니다. 북한 병원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낡고 허름한 건물을 상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병원은 그렇습니다. 약도 없고 주사기도 재활용하고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나면 몇 달이고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봉화는 달랐습니다. MRI가 있었습니다. CT도 있었습니다. 독일 지멘스 제품이었는데 10년 정도 된 중고 장비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장비를 들여온 사람은 영웅 칭호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재 때문에 새 장비를 구할 수 없으니 중고라도 들여온 것이 그만큼 대단한 일이었던 겁니다. 의료진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내과, 외과, 신경과, 치과, 안과, 전 분야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적십자병원이나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최소 10년 이상 경험을 쌓은 의사들이었습니다. 저처럼 선발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봉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적십자병원에 나가서 일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적십자병원 의사인 겁니다. 나머지 나흘은 봉화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적십자병원 동료들은 제가 나머지 나흘에 어디 가는지 몰랐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고 생존이기도 합니다. 봉화의 보안은 호위사령부가 담당했습니다. 호위사령부라는 곳은 오직 그분의 안전만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저희 의료진이 병원 안에서 이동할 때도 복도에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군인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등에 칼을 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무서운 것에도 익숙해지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봉화에서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집을 나섭니다. 아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구두를 내밀어 줍니다. 저는 구두를 신고 아내를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갑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식탁에서 저와 형을 쳐다보던 것처럼 저도 아내를 쳐다보고 나가는 버릇이 생긴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그러면 아내가 작게 웃으면서 다녀오세요 하고 문을 닫습니다. 아내 이름은 최윤희입니다. 평양음악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피아노를 쳤습니다. 가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피아노보다 아코디언이 더 흔합니다. 피아노는 비싸니까요. 아내는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배웠지만 집에는 피아노가 없어서 아코디언으로 연습했습니다. 저는 봉화에서 돌아오면 현관에 서서 그 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 문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아코디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서 있다가 조용해지면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밖에서 듣고 있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봉화에서 있었던 일은 아내에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수술이 잘 됐다는 것도,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다는 것도, 동료 의사와 다툰 것도, 아무것도요. 아내가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고 물으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3년 동안 매일 그냥 그랬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내에게 가장 미안한 것은 때리거나 소리 지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가장 미안한 것은 매일 저녁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제 하루의 절반을 아내에게 숨겼다는 겁니다.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오늘 내가 어떤 수술을 했는지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된장찌개 맛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부를 크게 썰어 넣고 된장을 좀 짜게 풀었는데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수술 후에 긴장이 풀리면 짠 게 당기거든요. 아내와의 저녁 식사. 그것이 봉화 3년 동안 제가 가진 유일한 일상이었습니다. 봉화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박경호라는 의사였습니다. 저보다 5살 위였고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저와 같은 날 봉화에 선발되어 온 5명 중 1명이었습니다.
박 선생은 저와 여러 가지로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이고 아버지가 단간부이고 의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저처럼 손재주가 좋았고 저처럼 말이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가끔 1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되는 사이가 편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이 자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의사로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박 선생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에 박 선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동무,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나중에 제가 임상시험 문제로 괴로워하기 시작했을 때 박 선생에게 한번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 선생, 가끔 이 일이 맞는 건가 싶을 때 없어? 박 선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당이 시키는 일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은 진심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잠도 잘 옵니다. 저는 의심하는 쪽이었고 박 선생은 의심하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도망치고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건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 선생은 아마 지금도 봉화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승진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박 선생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걸까요? 봉화에서 근무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이상한 일을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약이 있는데 이 약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을 그분에게 바로 쓸 수는 없으니 먼저 다른 환자에게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라는 것은 적십자병원에 입원해 있는 일반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사라면 누구나 아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건 동의고 뭐고 없었습니다. 환자는 자기에게 무슨 약이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저만 아는 겁니다. 첫 번째 환자는 50살 남자였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환자의 팔에 주사를 놓으면서 그 환자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사를 놓는 내내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손은 떨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주사를 놓고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빛이 하얀 복도, 벽에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그전까지는 그 냄새가 그냥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그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사인가?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 이것이 정말로 의사가 할 일인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에 한 번꼴로 새로운 약이 들어왔고 그때마다 저는 일반 환자에게 먼저 투약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약을 맞은 환자가 다음 날 고열이 났습니다. 저는 밤새 그 환자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열이 내렸지만 그날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 즈음에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기침을 많이 해. 의사인 저는 그 한마디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봉화 의료진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외출도 허가제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시라고 하세요. 제가 직접 가면 좋은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알았다가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망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배가 고파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맞아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자유가 없어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치기로 한 겁니다. 제 손이 사람을 살리는데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찾아갈 수조차 없다는 것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2005년 봄,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1년이었지만 결심이 선 뒤에 실행까지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저는 봉화에서 평소와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보고해야 할 때 보고하고 수술해야 할 때 수술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 선생 옆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는 도망칠 날을 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속을 몰랐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그런 것입니다. 속이 어떻든 손은 정확해야 합니다. 2005년 여름, 저는 봉화진료소에 휴가를 냈습니다. 사흘짜리 휴가였습니다. 아프다고 했습니다. 위장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아프다고 하면 다른 의사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요.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 아내도 같이 위험해지니까요. 봉화진료소 소속 의사의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시 대상인데 그 의사가 탈북했다는 것을 아내가 알고 있었다면 아내도 끌려갑니다. 저는 아내를 지키려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아내가 현관에서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신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매일 하던 대로요. 그런데 그날은 한 박자 더 오래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아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형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때 평양의 다른 병원에서 외과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아버지한테 같은 말을 듣고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망치고 형은 남는 겁니다. 저는 사흘 안에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 기차를 탔습니다. 두만강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7월이었지만 강가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풀숲에 엎드려서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까지의 거리가 100m쯤 되어 보였습니다. 100m. 수영으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100m가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옷을 벗고 비닐봉지에 넣어 머리 위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강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 발밑에 돌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물속에 빠졌습니다. 코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아내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이 강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저는 두 팔로 물을 저었습니다. 외과의 팔은 튼튼합니다. 수술대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서 버티는 팔이니까요. 저는 그 팔로 중국 쪽 강변에 기어올랐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이가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었습니다. 혼자서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강을 다시 건너야 할 줄은요. 중국에서 열흘을 버텼습니다. 낮에는 산에 숨고 밤에는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브로커도 없었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새벽에 길을 걷다가 검문에 걸렸습니다. 중국 공안 2명이 저를 세웠습니다. 신분증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밀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송은 이틀 만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국가안전보위부였습니다. 보위부, 여러분, 남한으로 치면 국정원 같은 곳인데 비교가 안 될 만큼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이 그 문을 들어가면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번호가 됩니다. 독방에 넣어졌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24시간 켜져 있었습니다. 밤과 낮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의사인 저는 그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면 판단력부터 무너집니다. 사흘이 지나면 없던 일도 있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아는 것과 버티는 것은 다른 문제였지만
적어도 지금 내 머리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는 있었습니다. 신문은 3개월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봉화진료소의 구조를 누구에게 말했느냐? 그분의 건강 상태를 외부에 유출했느냐? 저는 매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위부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확인했다는 기록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신문 중간에 매를 맞았습니다. 저는 매를 맞으면서 본능적으로 손을 감쌌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손을요. 의사에게 손은 생명입니다. 손가락이 부러지면 끝이니까요. 맞으면서도 이 각도면 갈비뼈에 금이 갈 수 있겠다고 머릿속으로 진단하고 있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3개월 뒤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밀 유출 증거는 없다. 그러나 봉화 소속 인원이 탈북을 시도한 것 자체가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다. 혁명화 교양이 필요하다. 여러분, 혁명화 교양이라는 것은 사상을 다시 잡아준다는 명목의 처벌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용소에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트럭에 실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눈가리개가 벗겨졌을 때 앞에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나무 없는 민둥산이 보였습니다. 요덕,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곳. 저는 트럭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런 냄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냄새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코가 공포로 마비된 겁니다. 처음 석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석 달을 못 넘기면 죽는다고 합니다. 봉화에서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던 제가 옥수수를 거칠게 빻아 물에 끓인 죽을 하루에 2번 먹었습니다. 한 달 만에 뼈만 남았습니다. 손목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봉화에서 메스를 잡던 이 손목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제노동은 매일이었습니다. 벌목을 하고 밭을 갈고 돌을 날랐습니다. 첫 일주일 만에 양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피가 나고 그 위에 또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 손으로는 수술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배고픔보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2달째 같은 방 사람이 구운 쥐 한 마리를 건넸습니다. 저는 처음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쥐를 먹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먹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저는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날 자존심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 달째의 보위원이 저를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의무실이라고 해도 판자로 벽을 세운 방 하나에 약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약장 안에 진통제 몇 알과 소독약 1병. 독일제 MRI로 환자를 찍던 제가 이제 풀뿌리와 나뭇가지로 사람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나뭇가지 부목을 대고 영양실조 환자에게 소금물을 먹이고 밤에 옆에 누운 사람이 새벽녘에 차가워지면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요덕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8달째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면 요덕을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도주하려다 잡힌 남자가 마당에 나무 말뚝에 묶였습니다. 사수 3명이 각각 3발씩 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의무실에서 팔에 부목을 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목을 대는 동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 고맙습니다. 수용소에서 저를 선생이라고 부른 건 그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반드시 다시 도망치겠다고. 살아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반드시 하겠다고. 2007년 여름 저는 요덕에서 나왔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석방서약서에 서명할 때 3년 전 봉화서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서약서를 2번 쓰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수용소 소장이 말했습니다. 당의 큰 배려로 동무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돌고 있었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요덕이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다면 표정을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수용소 문을 나서는 순간 여름 공기가 폐에 들어왔습니다. 풀 냄새가 났습니다. 요덕에 들어올 때 코가 마비되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2년 만에 저는 다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풀 냄새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풀 냄새에 울었습니다. 배치는 북창군 병원 결핵내과였습니다.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봉화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병원, 그것도 외과가 아닌 결핵내과. 봉화 외과의에서 지방 결핵내과 의사로. 이것이 당의 배려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 멀어질수록 감시가 느슨해집니다. 함경도에서 가까울수록 두만강이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도망치겠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그리고 석방된 뒤에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겨울에 가셨다. 네가 없어서 아무도 관을 못 들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도 울지 못했습니다. 요덕 이후로 저는 울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풀 냄새에는 울었는데 아버지 소식에는 울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눈물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몸이 스스로 눈물을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북창군 병원은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건물은 2층짜리였는데 페인트가 벗겨져서 멀리서 보면 버려진 건물 같았습니다. 결핵내과라고 해도 결핵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한 대 있었는데 고장난 지 오래였습니다. 수리할 부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스레이 없이 결핵을 진단해야 했습니다. 청진기 하나로 가슴 소리를 듣고 환자의 기침 소리와 가래 색깔로 판단하는 겁니다. 100년 전 의사들이 하던 방식입니다. 봉화에서는 독일제 MRI로 환자의 몸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요덕에서는 풀뿌리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창에서는 고장난 엑스레이 앞에 서서 귀로 병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사 인생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곳의 꼭대기에 있다가 내려갈 수 있는 곳의 바닥까지 내려온 겁니다. 북창에서 3달을 보냈습니다. 그 3달 동안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면서 두만강까지의 거리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북창에서 두만강까지 기차로 하루, 걸어서 사나흘. 이번에는 기차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차는 검문이 있습니다. 저는 요덕 출소자입니다. 감시 대상입니다. 기차역에서 신분증을 내밀었다가 이름이 걸리면 그날로 끝입니다.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밤에만 걷고 낮에는 숨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옥수수를 주머니에 넣어 가기로 했습니다. 요덕에서 옥수수밥으로 2년을 버텼으니까 옥수수 알갱이 몇 줌이면 사나흘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덕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얼마나 적게 먹고도 살 수 있는지를요. 2007년 가을, 저는 병원에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위장병이 아니라 아버지 제사를 핑계로 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요덕에 있는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핑계로 휴가를 낸 날 밤 저는 병원 관사에서 배낭 하나를 꾸렸습니다. 옥수수 2줌, 소금 1봉지, 옷 1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관사문을 나서기 전에 저는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한 채와 밥그릇 2개가 전부인 방. 미련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둔 봉화질 요소 시절 사진 한 장이 생각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배낭에 넣을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잡혔을 때 봉화 사진이 나오면 이번에는 요덕이 아니라 총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진을 서랍에 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흘 동안 밤에만 걸었습니다. 두만강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2년 전에 건넜던 그 강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옷을 벗고 비닐봉지에 넣어 머리 위에 묶고 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요덕보다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을 이미 겪었으니까 차가운 물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2팔로 물을 저어 중국 쪽에 올라섰습니다. 이번이 2번째였습니다. 같은 강을 같은 방법으로 2번 건넌 겁니다. 중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저는 2년 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방향도 없이 남쪽으로만 걸었습니다. 브로커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그냥 무작정 걸었습니다. 열흘 만에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일단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돈을 모으고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두만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국경 근처는 공안 검문이 잦으니까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랴오닝성 다롄까지 갔습니다. 다롄은 바닷가 도시입니다. 한국행 배가 다롄항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두만강 근처에서 만난 조선족 사람에게 들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다롄까지 간 겁니다. 다톱에 도착해서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신분증 없이 고용해주는 곳,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곳, 묻지 않는 곳. 저는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마네킹 공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이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마네킹을 만드는 곳입니다. 옷가게에 세워놓는 그 마네킹.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옷가게에 가시면 보이는 그 사람 모양의 인형. 그것을 이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공장 사장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 사장은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중국어를 잘 못하고 신분증이 없고 눈빛이 쫓기는 사람의 눈빛인 것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으니까요. 사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날 저는 공장 한쪽 구석에 마련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숙소라고 해도 판자로 칸을 나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불 한 채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불 위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요덕의 수감실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천장이 썩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잤습니다.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요덕 이후로 저는 꿈을 거의 꾸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공장에 들어간 지 넉 달쯤 되었을 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작업장에 들어가려는데 사장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오늘 공안 나온다. 단속이야. 숨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사장은 돌아서서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공안. 그 단어 하나에 몸이 굳었습니다. 2년 전 중국에서 잡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공안에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이번에는 요덕이 아닙니다. 봉화 기밀을 가진 사람이 2번이나 탈북했으니 3번째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저는 작업장 뒤쪽 창고로 뛰었습니다. 창고 안에 완성된 마네킹이 수십 개 서 있었습니다. 사람 크기의 하얀 마네킹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이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마네킹과 마네킹 사이 벽 쪽 구석에 몸을 밀어 넣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마네킹 하나를 제 앞에 세워서 저를 가렸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눈앞에 마네킹의 등이 보였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등. 제가 매일 사포로 갈고 페인트를 칠하는 그 등입니다. 저는 그 마네킹의 등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네킹은 서 있고 사람인 저는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사람이고 누가 마네킹인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로 뭔가 묻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무서웠습니다. 저 웃음이 끝나고 공안이 창고 문을 열면 저는 끝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 뒤에 사장이 창고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갔어. 나와도 돼. 저는 마네킹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2번 만에 겨우 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마네킹 뒤에 숨었던 오늘 낮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네킹 뒤에 숨었지만 다음에는 마네킹 안에 숨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마네킹 뒤가 아니라 마네킹과 함께 상자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그날 밤 잠깐 스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중에 진짜가 되었습니다. 마네킹 공장에서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7시에 작업장에 들어갑니다. 틀에서 나온 마네킹 몸통의 거친 부분을 사포로 갈아냅니다. 사포를 잡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손이 사람의 피부를 절개하던 손인데 지금은 플라스틱 피부를 문지르고 있다는 것이요. 그 다음 용접봉으로 이음새를 붙입니다. 식으면 페인트를 칠합니다. 살색 페인트를 마네킹에 칠하면
플라스틱이 사람 피부처럼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마네킹이 옷가게에 서서 사람인 척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공장 노동자인 척하고 있었으니까요. 마네킹 하나를 완성하는데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4~5개를 만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있으면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많을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도 일했습니다. 하루 20시간 넘게 일한 날도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근무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시키는 만큼 하는 겁니다. 거절하면 내일 당장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길거리로 나가면 공안에 잡힙니다.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이번에는 요덕이 아닙니다. 총살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용접을 하면서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상이었습니다.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딱지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멈출 수 없으니까 딱지 위에 또 화상을 입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제 양손 등에 화상 자국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봉화에서 메스를 잡던 손이다. 이 손이 요덕에서 부목을 대던 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손은 마네킹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같은 손인데 하는 일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웃기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다칠의 겨울은 바닷바람이 불어서 매섭습니다. 공장 안은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접봉 근처에 서 있을 때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작업이 끝나도 용접 기계 옆에 서서 몸을 녹이곤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 가을부터 2010년 겨울까지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요덕과 비슷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철조망이 없다는 것, 공개 처형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 있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워낙 적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는 사장은 없습니다. 3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중국 돈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브로커에게 최소 몇만 위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제 눈앞에 매일 있었습니다. 마네킹은 나무 상자에 포장되어 컨테이너에 실렸습니다. 컨테이너는 트럭에 실려 다롄항으로 갔습니다. 다롄항에서 배에 실려 한국으로 갔습니다. 도착지는 평택항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과정을 매일 눈으로 봤습니다. 마네킹을 상자에 넣고 상자를 컨테이너에 싣고 트럭이 출발하는 것을 3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부터 저는 그 상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네킹 대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 상자 안에 내가 숨으면 마네킹과 함께 한국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롄에서 평택까지 배로 이틀이 걸립니다. 이틀 동안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숨쉴 구멍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브로커를 쓸 수 없었고 여권이 없으니 비행기를 탈 수 없었고 신분증이 없으니 정상적인 배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출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마네킹 출하는 한 달에 2~3번이었습니다. 상자가 포장되고 나서 컨테이너에 실리기까지 보통 하루 이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상자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숨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나무 상자는 밀폐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에서 숨을 쉬면 산소가 금방 바닥납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이 1시간에 소비하는 산소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상자 안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5~6시간이면 의식을 잃습니다. 이틀을 버티려면 반드시 환기 구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수동 드릴을 하나 샀습니다. 전동이 아니라 손으로 돌리는 드릴입니다. 소리가 작아야 했으니까요. 구멍은 3개를 뚫기로 했습니다. 상자 옆면에 3개. 구멍 하나의 지름은 손가락 한 마디, 약 1cm. 너무 크면 눈에 띄고 너무 작으면 공기가 부족합니다.
3개면 최소한의 환기가 가능하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의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1월 출하 전날 밤이었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다 퇴근한 뒤 저는 창고로 갔습니다. 마네킹이 포장된 나무 상자 10개 정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큰 상자 하나를 골랐습니다. 뚜껑 쪽 못을 조심스럽게 빼고 안에 들어있는 마네킹 몇 개를 꺼내 다른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동 드릴로 상자 옆면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으로 돌리는 드릴이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릴을 돌릴 때마다 나무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나무 가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누가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구멍 3개를 뚫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구멍을 뚫고 나서 저는 상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네킹 팔과 다리 사이에 몸을 끼웠습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마네킹 머리가 제 갈비뼈를 눌렀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우면 마네킹 팔이 제 얼굴 위에 걸쳤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편한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마네킹 다리 2개를 껴안는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 자세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뚜껑을 안쪽에서 닫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방법을 준비해뒀습니다. 뚜껑 안쪽에 철사를 달아놓고 들어간 뒤에 당기면 뚜껑이 내려오면서 못구멍에 맞춰 걸리도록 한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보면 다른 상자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멍 3개로 들어오는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월의 달엔이니까 바깥 기온이 영하였을 겁니다. 상자 안에서 제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것이 구멍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겨우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해라. 심박수가 올라가면 산소 소비량이 늘어난다. 천천히 숨 쉬어라. 의사의 지식이 이런 곳에서 쓰이는 겁니다. 저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들이쉬고 넷을 세고 내쉬고 넷을 세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을 겁니다.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게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자가 움직였습니다. 들어올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마네킹이 제 몸 위에서 덜컹거렸습니다. 플라스틱 팔이 제 얼굴을 쳤습니다. 저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자가 내려놓아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실린 겁니다. 그 뒤로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틀을 버텨야 한다.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틀이 아니라 닷새가 걸릴 줄은요. 배가 출항한 뒤부터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구멍 3개로 들어오는 것은 공기뿐이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엔진 소리와 진동으로 시간을 짐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일정하면 항해 중인 겁니다. 소리가 멈추면 정박했거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갈증이 먼저 왔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짐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통을 넣으면 상자 안에서 소리가 날 수 있었습니다. 출항 후 반나절쯤 지나니까 입술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저는 탈수 증상의 단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입술 건조, 혀 건조, 두통, 어지러움, 의식 혼탁, 그리고 마지막 저는 지금 첫 번째 단계에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갈증 다음에 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옥수수 알갱이 한 줌을 넣어왔습니다. 몇 달씩 씹어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 알을 100번 정도 씹으면 침이 나옵니다. 그 침으로 목을 적셨습니다. 요덕에서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배고플 때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오래 씹으면 조금이라도 허기가 누그러진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 경험이 이 상자 안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틀째가 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웅크리고 있으니 온몸의 관절이 뻣뻣해졌습니다. 특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등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 높이가 1미터밖에 되지 않으니까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누운 채로 가끔 몸을 뒤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뒤척일 때마다 마네킹이 딸깍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밖에서 들리지는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밤이 되었을 겁니다. 엔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도착한 건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시 엔진 소리가 커지고 진동이 이어졌습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이다. 버텨라. 그리고 저는 요덕을 떠올렸습니다. 수용소에서 2년을 버텼을 때 제가 했던 것은 매일 하루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나를 지운다. 오늘을 버티면 내일은 하루 더 가까워진다. 저는 상자 안에서 같은 것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한국에 하루 더 가까워진다. 엔진이 멈추지 않는 한 나는 한국을 향해 가고 있다. 사흘째 아침, 저는 눈을 떴는데 제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손을 가져다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깜깜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빛이 있는데도 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야가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탈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의식 혼탁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흘째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네킹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상자 안은 어두웠는데 마네킹의 하얀 얼굴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없는 얼굴입니다. 코와 입은 있지만 눈은 그냥 매끈한 곡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얼굴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요덕에서 공개 처형 당한 그 남자였습니다. 선생, 고맙습니다 하던 그 사람. 마네킹의 빈 눈이 그 사람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아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얼굴은 봉화진료소에서 제가 임상시험 약을 놓았던 환자였습니다. 주사를 맞으면서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 자기에게 무슨 약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의사인 저를 믿고 팔을 내밀던 그 사람. 마네킹의 플라스틱 팔이 그 사람의 팔로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얼굴은 아버지였습니다. 졸업식 날 고개를 끄덕이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요덕에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어디 있었는지 아버지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 거예요. 아들이 수용소에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아버지의 마지막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에 상자 안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환각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탈수와 수면 부족이 겹치면 뇌가 지쳐서 실제로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선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꿈을 꾸는 건 아닌데 깨어있으면서 꿈 같은 것을 보는 상태입니다. 몸은 깨어있는데 뇌가 반쯤 잠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환각은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니까요. 닷새째 아침이었을 겁니다. 저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 목소리,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거 어디 거야? 3번 컨테이너 먼저 내려. 한국어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어와 억양이 달랐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평택항입니다. 도착한 겁니다. 저는 상자 안에서 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닷새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성대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었습니다. 마네킹 팔 사이에 낀 채로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발로 상자 바닥을 찼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찼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거 소리 나는데? 상자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닷새 동안 어둠 속에 있던 눈에 그 빛은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빛이 아파서 나온 눈물인지
살았다는 안도에서 나온 눈물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있어.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몰려왔습니다. 손이 저를 잡았습니다. 저는 상자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닷새 동안 웅크리고 있었으니 다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좋았습니다. 딱딱한 땅이 제 등을 받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상자 안에 나무 바닥이 아닌 넓은 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물을 두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몸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은 놀람과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네킹 상자에서 사람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누운 채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종이 한 장과 동전, 중국 돈 5위안, 아직 있었습니다. 닷새 동안 제 주머니 속에 있었던 제 전 재산. 저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쳐다봤습니다. 흐린 눈으로 겨우 보이는 구겨진 지폐와 동전. 저는 누워서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닷새 만에 본 하늘이었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고 그 뒤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로 그 사람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한정우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제 꼴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닷새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상자 안에 갇혀 있었던 남자. 얼굴은 부어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묻어있고 옷은 페인트와 땀으로 범벅이 된 남자. 그 남자가 바닥에 누워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직업이 뭡니까?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3년 동안 마네킹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전에는 2년 동안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지방병원에서 결핵 환자를 봤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제 직업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의사입니다. 양복 입은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살짝 커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남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네킹 상자에서 나온 남자가 의사라고 말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차에 탔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조사실로 갔습니다. 병원에 먼저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게는 제 건강보다 제 정체가 더 급했던 겁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물이 몸속에 퍼지면서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저는 주머니 속을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구겨진 지폐와 동전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중국 돈 5위안, 마네킹 상자 안에서 닷새 동안 쥐고 있던 것입니다. 버릴 수도 있었는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마저 없으면 제가 가진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사실에 들어가면서 그 5위안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보이부 독방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곳은 보이부가 아니었습니다. 조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들을 물었습니다. 태어난 곳, 학력, 가족관계, 탈북경위.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이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화진료소라는 이름을 꺼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봉화진료소요? 조사관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탈북자 한 명을 상대하는 사무적인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봉화진료소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외과이었습니다.
전담 의료팀 소속이었습니다. 전담 의료팀이라면, 예, 그분의 건강을 직접 담당하는 팀이었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조사관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몇 초였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오래 느껴졌습니다. 요덕에도 가셨다고요? 예, 제15호 관리소 혁명화 구역에서 2년 수감되었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봉화진료소 전담팀 출신이 요덕을 거쳐서 마네킹 상자에 숨어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한 일이라는 것도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봉화진료소 내부 구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분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사관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의 정보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조사관이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마네킹 상자에서 반쯤 죽어서 나온 사람이, 닷새 동안 물도 못 마신 사람이 의사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것은 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주머니에는 5위안밖에 없었지만 저는 아직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는 것 하나만은 상자 안에서도 요덕에서도 아무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시설입니다. 3개월 동안 한국어, 한국 문화, 직업 교육 등을 받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 은행 이용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는 법. 북한에서는 은행 통장 같은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만든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통장을 쥐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무언가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나라에서 저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요덕에서 저는 번호였고, 마네킹 공장에서 저는 이름 없는 노동자였고, 마네킹 상자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봉화에서 위원장의 심장을 들여다보던 사람이 현금 인출기 버튼 누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은 우습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은 우습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빈방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요덕의 수감실보다, 마네킹 상자보다 이 빈방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덕에서는 내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런데 이 빈방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내일 뭘 하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의사를 하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한국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 의사 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의사 국가시험, 줄여서 국시라고 합니다. 저는 그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려면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저는 낮에 소형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에서 하는 일은 전자부품 조립이었습니다. 마네킹 공장과 비슷했습니다. 앉아서 손으로 작은 부품을 끼우는 일. 봉화에서 수술하던 손, 요덕에서 부목을 대던 손, 마네킹에 페인트를 칠하던 손이 이제는 전자부품을 끼우고 있었습니다. 제 손의 이력이 이렇게 또 한 줄 늘어난 겁니다. 공부는 처음부터 벽이었습니다.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북한에서 의학 용어는 라틴어 기반입니다. 소련 의학 체계를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영어 기반입니다. 같은 장기, 같은 병, 같은 수술인데 부르는 이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맹장을 가리키는 말과 한국에서 맹장을 가리키는 말이 다릅니다. 해부학 용어, 약 이름, 수술 기법 이름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영어를 배울 기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출입증을 얻었습니다. 면접을 통해 특별 허가를 받은 겁니다. 매일 밤 공장에서 퇴근한 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영어 의학 용어집을 펴놓고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눈이 감기면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다시 앉았습니다. 요덕에서 잠을 쫓던 버릇이 여기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1년을 공부한 뒤 저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40이 넘은 중년이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새어 있었고 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고 얼굴에는 요덕과 마네킹 상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같은 시험지를 받는다는 것이 초라하면서도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 의사가 되려고 시험을 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요덕의 제가 보면 기적이었을 겁니다.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영어 용어가 나오면 머리가 멈추는 겁니다. 라틴어로는 바로 떠오르는 답이 영어로 된 보기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마지막 몇 문제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답을 찍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합격 발표를 확인한 날, 저는 도서관에 갈 수 없었습니다. 원룸에 돌아와서 불을 끄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방에 앉아 있으니까 마네킹 상자 안이 떠올랐습니다. 또 상자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멍이 없었습니다. 숨 쉴 구멍이 없는 상자에 갇힌 느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덕도 버텼고 상자도 버텼는데 시험 하나를 못 넘기겠나.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요덕에서도 안 울었고 상자 안에서도 안 울었는데 시험 불합격에 울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슬플 때는 목숨이 위험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 그때가 가장 슬픈 겁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저는 영원히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끼우며 남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제가 두만강을 2번 건넌 이유이고, 그것이 제가 마네킹 상자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공부 방법을 바꿨습니다. 영어 용어를 라틴어와 하나하나 짝지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앞면에 영어, 뒷면에 라틴어와 한국어 뜻. 그 카드를 수천 장 만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점심시간에도 카드를 넘겼습니다. 버스에서도 넘겼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넘겼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넘겼습니다.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2013년 저는 다시 시험장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읽는 순간 답이 보였습니다. 영어 용어가 눈에 들어오고 라틴어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변환되었습니다. 2년 동안 만든 수천 장의 카드가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고 나서 시험지를 한 번 더 처음부터 확인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발표를 확인한 날,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송태진 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송 교수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도움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탈북 의사가 국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연구실에서 공부해도 좋다고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송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 교수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 선생, 한 선생. 누군가가 저를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이라고 불린 것은 요덕의 의무실에서 공개 처형 당하기 일주일 전에 그 남자가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같은 호칭이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망설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순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은데
주위에서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 쑥스러우셨던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 시험을 보고 한 번 떨어지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장에 앉으면 주위가 전부 20대였습니다. 저만 머리가 새어 있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았느냐고요.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요덕에서 쥐고기를 먹던 사람한테 시험장이 창피할 리가 없잖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수술실에서 어떤 순간을 맞이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외과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44살의 인턴이었습니다. 같이 시작하는 인턴들은 전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저보다 15살, 20살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손에 화상 자국이 있고 얼굴에 주름이 깊고 눈빛이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동기 인턴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첫날 저는 메스를 잡았습니다. 22년 만이었습니다. 적십자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메스를 잡은 것이 2005년이었으니까 거의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 손은 부목을 대고 용접봉을 잡고 페인트를 칠하고 전자부품을 끼우고 시험지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었습니다. 한국 수술실의 세면대는 발로 페달을 밟으면 물이 나옵니다. 봉화에서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페달을 밟는 순간 발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느낌이었구나. 10년 전에 매일 밟던 그 페달의 느낌이 발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수술 장갑을 꼈습니다. 장갑이 손에 딱 맞는 그 감촉. 봉화에서는 독일제 장갑을 썼고 적십자병원에서는 국산 장갑을 썼는데 한국 수술실의 장갑은 또 달랐습니다. 그런데 손에 끼우는 순간은 똑같았습니다. 장갑 안에서 손가락 5개가 제자리를 찾는 그 느낌. 이것은 어느 나라 장갑이든 같았습니다. 메스를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각도, 압력, 속도, 봉화에서 익힌 것들이 손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부목을 대고 용접봉을 잡고 페인트를 칠하고 전자 부품을 끼우고 시험 답안을 쓰던 이 손이 메스를 잡는 순간 원래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는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손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수술이 끝났습니다. 환자의 배를 봉합하고 실을 자르고 마지막 거즈를 올렸습니다.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두 손을 펴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봉화에서 그분의 심장 앞에 섰을 때도 떨리지 않았고 요덕에서 부목을 댈 때도 떨리지 않았던 이 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마네킹 상자 안에서 벌벌 떨던 그 손이 다시 메스를 잡으니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무서울 때 떨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할 일이 없을 때 떨리는 것이었나 봅니다. 전공의 4년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면서 행복하다는 말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습니다. 요덕에서는 힘들기만 했습니다. 마네킹 공장에서도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서의 힘듦은 달랐습니다. 이 힘듦의 끝에 살아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사의 힘듦이고 그것이 제가 두만강을 2번 건너고 마네킹 상자에 들어간 이유였습니다. 2018년 저는 외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북한 출신 최초의 외과 전문의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봉화 이야기, 요덕 이야기, 상자 안 이야기. 그것들을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시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기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용소도 아니고 마네킹 상자도 아니고 시험 불합격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때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에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 그때가 진짜 힘든 겁니다. 전문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송태진 교수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송 교수가 소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 선생, 이제 진짜 외과의야. 저는 잔을 부딪히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졸업식 날 고개를 끄덕이셨던 아버지, 오늘은 한번 웃으셨을까요? 전문의가 된 뒤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간이식 팀에 합류했습니다. 간이식, 사람의 간을 떼어내고 다른 간을 넣는 수술입니다. 외과 수술 중에서 가장 어렵고 긴 수술 중 하나입니다. 10시간, 12시간 넘게 수술실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수술이 좋았습니다. 오래 서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봉화에서 서너 시간씩 수술했고, 요덕에서 15시간씩 노동했고, 마네킹 공장에서 20시간씩 일했습니다. 12시간 서 있는 것쯤은 제 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간이식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이식을 할 수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가장 필요한 수술 중 하나가 간이식일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이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술이 끝난 뒤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60대 남자 환자였습니다. 간이식을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 환자가 천장을 보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출신이세요?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그냥 궁금해서 물었을 겁니다. 사투리가 좀 다르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냥 대화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한 박자 멈췄습니다. 어디 출신이냐고요? 봉화 진료소 출신입니다. 요덕 수용소 출신입니다. 마네킹 상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중 어느 것도 이 환자에게 말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좀 먼 데서 왔습니다. 환자가 웃었습니다. 먼 데라. 시골이에요? 저는 다시 웃었습니다. 예, 아주 먼 시골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 곳은 아주 먼 곳이었으니까요. 거리로만 따지면 같은 반도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수십 년이 떨어진 곳, 마음으로 따지면 다른 세상인 곳. 저는 거기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환자가 회복해서 퇴원하던 날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깐 몰랐습니다. 봉화에서는 환자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요덕에서는 제가 살린 사람이 일주일 뒤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제가 살린 사람이 걸어서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사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되찾고 싶었던 것이구나.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에는 외과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명의 외과의가 모든 수술을 다 맡아야 합니다. 맹장도, 탈장도, 담낭도 전부 한 사람이 합니다. 전문 분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장비는 더 열악합니다. 제가 봉화를 떠난 뒤로 20년 가까이 지났으니 지금은 더 나빠졌을 겁니다. 저는 지금 간이식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북한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간이식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외과 기술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직접 가서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사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한 명을 수술하면 한 명이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 10명을 가르치면 그 10명이 수천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수소문을 해봤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저 때문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날은 요덕보다 더 무겁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수술실에 들고 들어갑니다.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안고 가는 겁니다. 탈북 의사들을 다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 의사들 중에 의사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나이 때문에 포기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 번 떨어졌다고요. 40이 넘어서 합격했다고요. 늦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저는 봉화진료소에서 위원장의 건강을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요덕에서 풀뿌리로 수감자를 치료하던 사람입니다. 마네킹 상자에서 닷새를 버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수술실에서 환자의 간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제 손은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손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끔 수술실에 서 있으면 형 생각이 납니다. 형도 지금 어딘가에서 메스를 잡고 있을까요? 약도 장비도 없는 북한의 어느 병원에서 형도 저처럼 사람을 살리고 있을까요? 같은 손을 가진 형제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간이식 수술을 하고 한쪽은 맹장 수술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환경에 있다는 것. 그것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이 끝나는 날은 아마 제가 다시 고향 땅을 밟는 날일 겁니다.